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긴장을 해가지고 그 발표를 그 발표를 많이 적게 해본 건 아닌 것 같은데 항상 이런 발표 자리 앞에서는 좀 긴장이 돼가지고 앞에서 심호흡도 하고 막 그러고 오거든요. 사실은 좀 많이 긴장된 것처럼 보이시죠? 네, 감사합니다. 네, 저 오늘부터 스타트업 개발자입니다라는 얘기로 그 오늘 1시간 정도 얘기를 풀어볼 것 같고요. 이 부제는 서비스 설계에서 놓치기 쉬운 것들이라는 내용으로 발표를 하게 될 것 같고, 항상 그 질문을 좀 요청드리면 부끄러워서 못 하시다가 나중에 물어보시려고 하실 때는 제 이메일 주소가 있으니까 이걸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네. 근데 현장에서 해주시는 게 제일 좋고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는 건 상대방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편안하게 질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발표자가 누구인가 라고 했을 때 현재는 저는 이제 레벨업이라는 소프트웨어 회사에서 AI 인프라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있고요. 긴장해가지고 소프트웨어 회사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전에는 이제 레몬트리라는 핀테크, 그 유아 핀테크 회사에서 CTO로 한 4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네, 뭐 그 전에는 이제 여러분들 잘 아는 BTS, 네이버 출신들은 BTS라고 하면 그거를 그 일종의 지라라고 생각하는데, 그 하이브 아시죠? 네, 하이브에 있는 그 BTS가 있는 그 플랫폼에 위버스라고 있는데 그쪽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를 했었고, 그 전에 이제 유데미라는 회사에서 또 데이터 엔지니어로 한 3년 정도, 저는 이제 유데미라는 회사가 샌프란시스코에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제 한국에서 좀 리모트로 3년 정도 근무를 했고, 그 전에 이제 여러분 아시는 카카오, 네이버 이런 회사에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상의 기업을 하나 만들어서 얘기를 드릴 텐데, 주로 제가 카카오나 네이버 같은 데서 좀 큰 회사를 다니다가 그 다음에 이제 저렇게 좀 작은 회사로 가면서 겪게 됐던 고민들, 이런 것들이 조금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랑 제가 전부 다 이제 SNS 서비스를 개발하는 스타트업 근무를 하신다고. 혹시 여기 스타트업 근무하시는 분들, 저랑 비슷한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러면 대기업에 근무하시는 분들 손을 안 드시는 거면 스타트업 대기업이 아니면 중기업이거나 아니면 다들 지금 백수로 계신 건 아니겠죠? 네. 그래서 포테이토 클라우드라는 회사의 첫 번째 개발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약간 기술 책임 겸 모든 걸 다 하는 분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지금 자바 스프링에 대해서는 약간의 경험이 있다고 가정할게요. 그래서 혹시 나는 지금 자바 스프링 안 좋아하는데라고 하더라도 일단 가상의 페르소나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첫 번째 개발자의 역할은 서비스를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되는 모든 걸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팀 구성도 해야 되고, 물론 이 팀 구성은 우리가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돈 있으면 구성할 수 있겠지만, 그런 팀 구성, 그 다음에 어떤 기술을 선택하신지 기술 선택도 해야 되고요. 서비스 개발도 진행해야 되고, 그리고 개발을 하고 나면 실제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개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다 책임을 지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서비스를 시작할 때 우리가 놓치는 것들이, 사실은 저는 이 서비스 성격이에라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이게 어떤 서비스의 특성을 가지느냐를 모르면 좀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그 자녀 핀테크를 할 때 그 금융 핀테크이기 때문에 금융인데 금융을 하나도 모르는 채로 시작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뭐 세상의 모든 법은 나를 공격하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걸 모르고 있던 거예요. 처음에 데이터 암호화도 다 해야 되고, 뭐 보안도 신경 써야 되고, 여러분들 이제 그 매출액이 100억을 넘어가거나 회원이 100만 명 뭐 이런 식으로 이런 게 넘어가면 이제 ISMS 뭐 P라든지 요새 말이 많이 나오고 있지만, 아니면 여러분들이 전자금융업 라이센스를 딴다든지 하면 좀 복잡하게 지켜야 되는 일들이 많아지거든요. 그런 것들도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포테이토 클라우드라는 회사는 그 SNS 감자칩을 좋아하는 사람끼리 정보를 공유하는 서비스라고 하고요. 사실 이게 별로 중요하진 않습니다. 그런데 감자칩을 누가 공유하면 저 감자칩 맛있어 보이는데 하면서 이제 구매를 할 수 있게 기능이 들어가요. 구매를 하려면 결제 기능 같은 게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신용카드 정보를 저장하게 됩니다.
개인정보를 저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개인정보법 같은 경우에는 이런 법률이 있어요. 근데 한 2023년 전에는 아예 국내에만 저장해야 된다 이런 법이 있었거든요. 그 해외도 살펴보시면 뭐 GDPR이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여러분들의 정보는 만약 유럽 사람이면 유럽에만 저장돼야 되고 이런 법들이 있는데 우리나라에도 비슷하게 있다가 2023년 9월 15일 이전에는 아니었다가 그 이후부터는 일단 해외로 옮기려면 고객한테 동의를 받으라고 돼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잘 지키느냐 하면 또 잘 안 지킬 수도 있지만 안 지키면 나중에 언젠간 두드려 맞는 게 법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법들을 알아야 되고요. 여러분들이 또 금융권이라는 걸 하다 보면 뭐 클라우드를 쓰면 안 되는 정부처나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을 사실 모르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아, 이걸 하면 문제가 해결될 것 같아라고 시작했다가 법으로 두드려 맞아서 사업을 접게 되는 경우들도 생기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런 부분이 상당히 중요해요. 네. 근데 이걸 왜 알아야 되냐면 우리가 사실 법적인 문제는 이제 우리가 개발자다 보니까 그 기획자나 대표님이 알아서 해결해야 되는 문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사실 어느 정도는 맞거든요. 그런데 그게 우리의 기술 선택에 영향을 주게 돼 있어요. 사실은. 네, 그런 것 때문에 사실 좀 알아야 되고요. 금융이나 정보기관 같은 경우는 클라우드를 잘 못 쓰게 되는 것도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클라우드 플랫폼을 쫙 내버리면 주 고객이 정보기관이에요. 그럼 그렇게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은 기술 쪽에서 알아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네. 그 다음에 예전에 이제 머지 포인트라고 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은 아예 라이선스를 따야만 시작할 수 있는 사업인데 그걸 안 따고 하면 불법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서비스의 형태도 중요해요. 우리가 서비스를 만들면 보통 웹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고 모바일 서비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형태에 따라서 웹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당연히 어떤 인력이 필요할까요? 웹 개발자가 필요하겠죠. 모바일 서비스를 만든다고 하면 모바일 개발자가 필요할 거예요. 그런 성격에 따라서 이제 인력 구성이 또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웹 서비스냐 모바일 서비스냐 하면 모바일을 하면 웹보다 더 전환율이 높거나 사용자가 많다라는 이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모바일 서비스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의 인력이 더 필요해지는 거죠, 사실은. 그러면 이제 팀 구성을 방금 전에 그런 내용을 듣고 진행을 생각한다고 하면 이제 어떤 사람이 필요하냐면 네, 프론트 엔지니어, 뭐 클라이언트 엔지니어, 백엔드 엔지니어, 인프라 엔지니어, 데이터 엔지니어 이렇게 많이 필요하죠. 이거 웃으라고 넣었지만 잘 안 웃으셔가지고 네, 실패한 그림이 됐지만 네, 그 스타트업의 특성상 스타트업은 많이 뭐가 없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일단 이게 없고요, 돈이 없고요. 두 번째는 시간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뭔가 많이 부족한데 반대로 요구받는 거는 대기업보다 빨리 개발해야 되고 또 안정적으로 개발을 해야 되는 이런 숙명들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안정적으로 개발 못하면 이제 망하니까. 그래서 서비스 개발에 필요한 것들을 살펴보면 회사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죠. 서비스 홈페이지도 있어야 되죠. 앱도 있어야 되죠. 그 다음에 앱을 만들면 그 앱이 클라이언트만 있으면 안 되잖아요. 보통 서버가 존재해야 되니까. 그래서 클라이언트부터 생각할게요, 사실은. 근데 클라이언트는 여러분 생각해봤자 사실 정해져요. 안드로이드는 뭐 코틀린으로 만들어야 되고 iOS는 스위프트로 만들어야 되고 그 두 가지를 빼고 나면 이제 크로스 플랫폼으로 만드는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사실은 너무 빨리 지나갔네요. 보통 요 정도를 고민하시면 돼요. 네이티브냐 크로스 플랫폼이냐. 자, 회사에서 지금 아까 스타트업이나 이런 데서 네이티브로 개발하시는 분, 네, 한 분 정도, 네, 한두 분. 그러면 혹시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하시는 분, 리액트 네이티브나 이게 많죠. 네, 보통 스타트업은 크로스 플랫폼으로 개발할 수밖에 없는 것들이 그 만드는 사람도 적어지고 그 다음에 출시 날짜를 두 개를 같이 맞춰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서 크로스 플랫폼을 많이 선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에 법적인 걸로 뭔가 보안 프로그램을 설치해야 되고 그거랑 통신해야 된다고 하면 또 복잡해질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그전 회사에서는 핀테크다 보니까 그때만 해도 그 핀테크에서는 이렇게 크로스 플랫폼을 쓰는 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네이티브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죠. 이런 성격에 따라서 좀 인원 구성이 틀려지는 거고요. 그럼 뭘 고르는 게 좋냐면 네이티브는 당연히 뭐 있지만 앱의 성능이 필요할 때나 특수한 기능이 필요할 때는 사실은 네이티브가 유리하죠. 당연한 얘기지만 요거는 네. 그다음에 네이티브로 가면 단점은 인력이 보통 여기 혹시 회사에서 혼자서 안드로이드 아이폰 다 개발하시는 분 있어요? 크로스 플랫폼 말고 네이티브로. 보통은 없죠. 그런 분들이 있긴 한데 처음부터 완전히 다 하는 경우는 생각보다 없거든요. 그럼 최소한 2명이 필요한 거예요.
크로스 그 네이티브로 가시게 되면. 근데 크로스 플랫폼으로 가면 이제 또 선택이 리액트 네이티브냐 플루터냐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동시에 두 개의 플랫폼이 개발이 가능해지는 거죠. 생각보다 성능도 괜찮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가면. 근데 이제 여기서도 또 고민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한번 그냥 리액트 네이티브를 고르는 게 좋을 것 같다. 혹시 손 들어보시면 한 분, 두 분. 그다음에 플루터가 좋을 것 같다. 네, 나머지 분들은 네이티브로 가야 된다는 분들이 네, 대부분이실 것 같은데 이럴 줄은 몰랐네요, 저도. 네. 그런데 뭘 고르든 크게 상관은 없거든요. 리액트 네이티브도 단점이 있고 플루터도 단점이 있는데 만약에 인력 구성으로만 생각하시면 그 초기에는 커뮤니케이션 비용을 줄이는 게 사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리액트 네이티브를 개발하는 사람은 뭐 특징이 뭐죠? 리액트를 할 줄 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일이 많아지지만 해서 홈페이지도 만들 수 있고 웹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가는 게 유리할 수 있고요. 근데 그 일이 너무 많다. 그 다음에 좀 더 좀 특색 있게 두 개를 비슷하게 가고 싶다라고 하면 이제 플루터를 선택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원이 적은 게 그 유리해요. 이제 사실 초반에 우리 회사는 잘 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을 많이 뽑을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그런 것보다는 사람이 지금 없어서 죽을 것 같아라고 생각했을 때 한 명씩 늘어나는 게 차라리 많이 뽑았을 때보다는 좀 더 나을 것 같거든요. 이게 좋은 사람을 뽑아놓으면 일이 잘 굴러갈 것 같지만 아까 첫 번째 개발자가 고민해야 되는 게 어떠한 일을 이 사람한테 나눠줄 건지를 사실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그게 쉽지 않아요. 초반에는 특히. 네.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는 인원이 적은 게 유리하고 인원이 적으면 당연히 이것도 돈도 적게 들기 때문에 회사의 생명도 오래 갈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연봉이 생각보다 연봉에 곱하기 한 2에서 3을 해야만 운영비가 1년 운영비가 나간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런 상황이면 사실은 좀 꽤 많이 드는 거죠. 그래서 포테이토 클라우드라는 회사에서는 클라이언트는 돈도 없고 성공할지도 모르니까 일단은 리액트 네이티브를 골랐어요. 최대한 인원을 줄이고 리액트 네이티브 자체도 뭐 웹도 만들어야 되고 하니까 이 사람이 다 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리액트 네이티브를 하면 고질적인 문제가 리액트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네이티브 버전이 올라갈 때마다 고생하시는 분들이 꽤 생기거든요. 근데 그건 네이티브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플루터도 마찬가지이긴 해요. 그 폭이 얼마나 다른지는 좀 그때마다 좀 달라가지고 뭐라고 하지만 그래서 리액트 네이티브를 선택한 거죠. 그럼 백엔드는 사실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선택지가 굉장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클라이언트는 아까 말했지 폭이 적어요. 사실은 딱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적다 보니까 누가 골라도 비슷한 걸 고르게 되는데 백엔드는 이제부터 좀 많이 달라지거든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백엔드 개발자는 일단은 제가 생각하는 좋은 점은 아까 이제 첫 번째 개발자가 뽑았잖아요. 근데 제가 자바 스프링이라고 할 줄 안다고 했으면 그걸 가는 게 사실 좋긴 해요. 그러니까 자바 스프링이 좋아서가 아니고 첫 번째 개발자가 만약에 고를 잘한다. 그럼 고로 가는 게 좋고 파이썬을 잘한다면 파이썬으로 가는 게 유리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은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잘하는 기술에서 가는 게 제일 유리해요. 문제 해결이나 이런 거에서. 그 다음에 인프라도 좀 할 줄 알면 좋고 보안도 좀 할 줄 알면 좋고 데이터도 좀 하면 할 줄 좋고 네. 그런데 이제 내가 뽑고 싶어서 우리 회사를 안 올 수도 있는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혼자서 다 할 수 있다면 네. 사실 스타트업에서는 혼자서 다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긴 한데 그러면 느려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클라이언트 한 명, 서버 한 명은 이렇게 있는 게 좋고 근데 이제 개발자로만 따지면 사실은 최소 2명씩 있는 게 의논도 할 수 있고 좋긴 한데 초반에는 무조건 인원이 적은 게 좋습니다. 제 생각에는. 네. 그리고 무엇보다는 이제 서비스에 애정을 가질 수 있는 사람. 그럼 아까 제가 위버스를 다닐 때 좀 애매했던 게 저는 여자 아이돌을 좋아하거든요. 당연히 이제 그런데 이제 그때 회사의 메인은 BTS예요. 그러니까 BTS에는 저는 애정이 별로 없어가지고 회사를 처음 들어갔는데 BTS가 몇 명인지 아니냐고 이제 면접 질문이 나왔거든요. 모르겠는데라고 대답을 했어요. 네, 5명인가 지금 그렇죠 아마. 네, 그런데 이제 아닌가요? 네, 지금 좀 헷갈리는데 근데 이제 르세라핌이나 이런 사람 좋아하고 막 이렇게 좋아하는데 이제 그런 게 아니면 좀 싫어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자기 서비스에 애정 있는 사람이 좋고요. 그러면 포테이토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감자칩 먹는 거 이런 거 공유하는 사람이 사실 좋은 거죠. 네. 그래서 인원이 늘어나면 비용도 늘어나고 커뮤니케이션 비용도 다 늘어나기 때문에 최대한 그 제품이 출시되기 전까지는 최소한 유지하는 게 좋아요. 이게 뭔가 제한이 있지 않는 이상 예를 들어서 아까 제가 금융권 얘기를 했는데 금융권은
서비스를 출시하기 위해서 이제 라이센스 같은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CISO라든지 보안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럴 때는 그런 사람들이 맞춰줘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냥 서비스를 한다고 하면 혼자서 할 수 있으면 제일 좋고, 네, 그게 아니면 최소한 사람이 적어지는 게 좋습니다. 네. 네. 그래서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는 아니고 꼭 필요한 사람만 뽑자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게 슬픈 현실이 있는데 이걸 집어넣고 제가 이제 GPT한테 이거를 꼭 필요한 사람이 되자니까 꼭 필요한 사람만 뽑자로 바꿔달라고 하니까 꼭 필요한 사람 자로 바꿔줘가지고 네, 이걸 못 바꾼 슬픈 네, 그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이제 기술 선택이 어떻게 돼야 되냐? 예, 결국은 클라이언트보다는 왜냐면 클라이언트 아까 고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뭐 기술이 편하다가 아니고 이미 선택의 폭이 적기 때문에 우리는 백엔드와 인프라의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백엔드 기술로 뭘 선택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전에 말했지만 네, 언어가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여기 한번 그냥 해볼까요? 혹시 파이썬 좋아하시는 분? 생각보다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 좋아하시는 분, 자바, 코틀린. 자, 그러면 이제 좀 뭐 하스켈, 지그, 오딘이라는 언어도 있어요. 혹시 아시는지? 네, 그런 식 다양한 플랫폼이 있다 보니까 네. 이런 티옵에 보시면 파이썬이 여전히 1위고 그 다음에 C, C++, 자바, C#, 자바스크립트 이런 식으로 있거든요. 근데 저 이거 보고 놀랬던 게 7등에 왜 비주얼 베이직이지 하면서 지금 엄청나게 놀랐는데 9등에는 델파이도 있어요. 네. 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런 언어의 순위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잘하는 언어를 고르시는 게 사실은 유리합니다. 안 넘어가네? 안 넘어지? 잠시만요. 네. 그래서 또 넘어갔네요. 기술셋보다는 전문가가 있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기술셋은 좋은 걸 있다라고 하더라도 거기서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우리는 서비스를 운영하다 보면 어떤 문제가 일어날지 모르거든요. 심지어 이런 문제도 생겨요. 랜선을 우리 서버에 있는 랜선을 다른 서버에 꽂아놔가지고 통신이 안 되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실제로. 네, 그런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어요. 네, 그런데 그걸 발견하는 거는 뭔가 전문가가 있어야 되겠죠. 네. 그래서 혹시나 전문가가 없다면, 근데 이런 경우도 많아요. 우리 회사는 내가 이제 막 신입으로 들어갔는데 사수가 절 버리고 도망갔어요. 이런 경우 꽤 많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 이미 정해져 있긴 하지만 좀 그 다음 방법은 커뮤니티의 도움을 얻을 수 있는 기술셋을 고르는 게 좋긴 합니다. 그러면 사실은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는 게 우리나라는 자바랑 파이썬 정도, 그러니까 좀 활성화가 돼 있고요. 아니면 내 친구가 이 분야의 전문가다. 여러분들 어떤 분들이 있으면 좋을까요? 자바 하는데 나는 자바를 모르는데 저 지인 중에 토비님이 계시네.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또 다른 파이썬을 하는데 파이썬 커미터가 나동이님 같은 분, 당근에 계신 분을 전화번호를 알고 있다든지 이러면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네. 네. 그래서 포테이토 클라우드에서는 일단 백엔드는 코틀린 스프링을 선택했어요. 첫 번째 개발자가 사실은 자바를 잘하기 때문에 혹시나 자바만 하시고 코틀린 안 해보신 분은 코틀린 한번 해보세요. 제가 장담하는데 일주일 정도면 자바 쓰는 만큼 쓸 수 있어요. 네. 진짜 거짓말 아닙니다. 거짓말 아닙니다. 네. 잘하는 거랑 상관없이 비슷해가지고 쉽게 바꿀 수 있고요. 그게 힘들면 인텔리제를 켜시고 자바 코드를 컨트롤 C를 누른 다음에 .kt로 바꾼 다음에 거기다 카피 앤 페이스트를 하면 코틀린 코드로 바뀌어요. 네, 자동으로. 그 정도로 잘 돼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쓰시면 되고요. 그래서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이게 자바 스프링을 많이 쓰기 때문에 선택한 게 아니고 기존 인력이 있기 때문에 선택했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지만 그런 경우 있거든요. 우리 회사에는 혹시 그거 상남자 하남자 이거 얘기 보셨어요? 모든 코드를 어셈블리로 짜지 않으면 다 하남자라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네, 만약에 어셈블리어 전문가가 있으면 어셈블리어도 짤 수도 있는 거죠, 사실은. 네.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인프라 선택. 인프라 선택은 사실은 지금은 이제 거의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이제 이런 거죠. 왼쪽이라고 보면 제가 보는 쪽에서 왼쪽, 이쪽이 온프레미스. 네, IDC 쪽에 직접 서버를 설치하고 하는 거고, 두 번째는 구름이죠. 네, 이름이 딱 여기 지금 세미나는 데랑 똑같은데 클라우드. 둘 중에 어느 걸 고르냐면
혹시 여기 지금 온프레미스로 서비스하고 계신 분 개발이나 생각보다는 좀 많으시는 편이네요. 이 정도면. 그 다음에 이제 클라우드에서 하시는 분. 네, 거의 대부분이 클라우드에서 좀 압도적이긴 하고요. 혹시 어느 쪽 분야 개발을 하고 계실까요? 네, 여행업 쪽. 이 온프레미스 쪽으로 가는 건 이제 정보 보호나 뭐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경우도 좀 많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클라우드는 장점이 장비 구매를 신경 쓰지 않아도 돼요. 제가 실제로 그 이제 핀테크를 할 때 겪은 건데 2021년에 네트워크 스위치를 주문해서 2023년 5월에 받았습니다. 네, 2년 4개월 정도 걸렸어요. 받는데 그때가 우리 반도체 대란이라고 차도 뭐 기능 빼면 빨리 나오고 기능 넣으면 늦게 나온다고 하던 그 시기거든요. 그 다음에 보통 대기업에서 장비 같은 거 수급 계획을 언제 세우냐면 2달 전에 주문을 해야만 배송 받는 데까지 한 2달 걸려요. 근데 가끔씩 불량 제품이 막 섞여서 들어오는 주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또 2달이 더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온프레미스를 쓰시면 여러분들이 장비 구매에 한 몇 달을 예상을 해야만 쓸 수 있는데 그런 게 안 되는 거죠. 근데 클라우드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저는 클라우드를 사실은 정의를 어떻게 하냐면 저는 클라우드라는 거는 API로 생성이 되는 인프라라고 정의를 하거든요. 좀 다른 개념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사실은 온프레미스라도 누군가 내가 API 호출했을 때 사람이 급히 가서 장비 사서 바로 달아줄 수 있으면 저는 그건 클라우드라고 생각을 해요. 사용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근데 그런 API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좀 탄탄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 있고요. 뭐 그러면 이제 뭐 온프레미스에 쿠버네티스나 이런 거 깔면 똑같지 않냐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오픈스택이나 이런 거 깔면 똑같지 않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장비가 모자랄 때도 그 장비가 추가될 수 있냐가 사실은 좀 관건이라서 네. 그거하고는 좀 개념이 다르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에요. 실제로 제가 그 노란 회사를 다니면서 그 AWS에 있던 AWS로 하면 안 되죠. A 모사에 있는 클라우드에 있던 제품을 그 이제 노란 회사 인프라로 옮기는 프로젝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비용이 3분의 1밖에 안 나왔어요. 1년 운영비가 다 합쳐서 그러니까 세 자릿수 억대가 나오던 게 3분의 1로 줄었어요. 그 정도로 비용은 실제로 온프레미스가 싸거든요. 그런데 혹시 여기서 랜선 찝을 수 아시는 분? 몇 분 없으실까? 생각보다 많다. 놀랬다. 랜선 찝을 수 그 다음에 렉 들고 움직여 보신 분? 왜 이렇게 많죠? 이럴 수가 없는데 사실은 여기 고인물들이 많으시구나. 사실 그런 거 해본 사람이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근데 지금은 이제 장비가 고장나면 이제 그 IDC 전화면 켜주는 사람들은 보통 있는데 장비가 고장났을 때 그걸 직접 고치러 들어가는 걸 생각하면 굉장히 그럴 인력이 필요해요. 사람이 없어서 못 가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클라우드는 사실 그럴 필요 없으니까 장비도 그냥 날려버리고 다른 장비를 새로 띄우면 되거든요. 얼마든지. 예, 그런 부분에서 유연한 거죠. 그런데 요새는 다시 온프레미스 붐이 좀 불고 있어요. 그것도 다 이것 때문인데 요새 어딜 가도 들을 수 있는 단어가 뭐가 있죠? AI. AI는 사실 뭐가 필요해요? GPU가 필요하거든요. 근데 GPU가 클라우드에서 빌려보시면 아는데 엄청 비싸요. 예, 한 달만 써도 돈이 엄청나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그 돈으로 차라리 우리 IDC에서 돌리자라고 하는 회사들이 요새 좀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많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온프렘은 아까 장점이 비용이 싸요. 실제로. 그래서 어느 정도 올라가도 비용은 전체적으로 싼데 그 다음에 특정 상황에서는 온프레미스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뭐 정보 쪽이나 저 금융 쪽이나 정부 쪽 아니면 뭐 그런 제품들은 온프레미스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뭐 국가망 클라우드라고 따로 있고 지 클라우드라고 보통 따로 있거든요. 뭐 그런 게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고 재미있는 거는 같은 사양에서 물리 장비가 훨씬 성능이 좋아요. 여러분들 VM 돌려보시면 똑같이 CPU 코어 4개 있고 뭐 메모리 16기가씩 있는데 걔는 뭐 몇만밖에 못 받는 거를 물리 장비로 가져가면 한 거의 한 10만 이상 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장비도 성능이 좋고 근데 단점은 요게 성량에 따른 장비 수급에 신경을 써야 돼요. 이게 그 스타트업이라고 했는데 스타트업 서비스는 잘 될지 안 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증가폭이 엄청 가파를 수도 있고 이건 좋은 케이스. 그냥 비슷할 수도 있고 서서히 증가할 수도 있고 급격히 떨어져가지고 망할 수도 있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클라우드가 좀 유리하고요. 그 예전에 모 업체가 장비를 사서 매일 증설을 하는데 매일 증설을 하는 것보다 그 트래픽이 늘어나가지고 네 결국 어쩔 수 없이 AWS 옮겼다라는 그런 회사들도 있거든요. 네
예, 그런 부분에서 사실은 클라우드가 좀 좋고요. 그다음에 인프라는 의외로 좀 쉽게 보시면 안 되는 게 네트워크망부터 이런 것까지 다 설계를 해서 직접 구축을 해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그냥 해도 되는데 다 뭐 리던던시부터 시작해가지고 HA 다 하드웨어도 다 HA 신경 써야 되거든요. 스위치 죽으면 안 되니까 또 다른 스위치로 메시 형태로 구성하고 이런 걸 해야 되는데 그런 걸 해본 엔지니어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네. 그다음에 큰 회사 안 들어가면 이제 먹고 살 일이 사실은 좀 힘듭니다. 그래서 네. 그럼 이제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냐라고 하면 그 서비스 시작지에 어떤 인프라 선택해야 되는가에 대한 이제 그냥 순서도 오래간만에 그려봤는데 인프라 관리력이 있는지 아니면 혹은 충원 가능한지가 사실 첫 번째고요. 그게 아니오면 그냥 클라우드를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낫다라고 생각해요. 네. 나중에 돈이 생기면 그때 다시 고민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트래픽이 예측 가능한가. 그 우리가 서비스를 보면 게임 같은 거는 트래픽을 예측하기 어렵고 그 다음에 동영상 같은 것도 얼마나 볼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도 영화가 뜰지 성공할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다들 이거는 될 거야라고 했지만 폭삭 망하는 영화들도 많고 반대로 이건 안 될 것 같은데 갑자기 엄청나게 뜨는 그런 것들도 있다 보니까 트래픽 예측이 가능하면 괜찮은데 불가능하면 클라우드를 또 쓰시는 게 나아요. 그 다음에 예상 사용자 수가 많은가. 모든 사람은 우리 서비스는 곧 성공할 거라고 생각하고 서비스를 시작하거든요. 보통 그런 케이스는 근데 실제로 성공하는 케이스는 한 1, 2%밖에 안 되긴 하지만 그렇지만 예상 사용자 수가 만약에 많지 않으면 그 집에서 PC로 시작하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실제로 이렇게 시작한 서비스들이 있고요. 그거 서비스들이 월 1000 정도 버는 서비스들이 있어요. 혼자서 그냥 집에서 PC 그냥 4코어에 8기가 메모리에 달려있는데 집에서 PC 시작해가지고 서비스를 했는데 그렇게 버시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다가 잘 되면 이제 AWS 이렇게 가면 되는 거고요. 제 지인분이 그 집에서 PC로 시작해서 잘 되다가 그 2층 집에서 물이 새가지고 서버가 물에 침수돼서 이제 날아가서 어쩔 수 없이 AWS 옮긴 분도 한 분 계시거든요. 그 혹시 롤 하시는 분 OPGG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OPGG도 처음에 자기 집에서 자기 PC로 시작했어요. 네. 네, 그렇게 시작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고, 네. 예상자 수가 많지 않으면 이제 그런 거죠. 네. 온프레미스 선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클라우드도 마찬가지인데 클라우드를 선택한 이유 중에 진짜 큰 이유는 빨리 만들어지는 있지만 내가 안 될 것 같은 트래픽을 줄여서 쓸 수 있거든요. 많이 사양을 줄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사실 중요합니다. 네. 뭘 선택하는지도 중요하지만 작은 규모로 시작하는 게 사실은 처음에 중요하고요. 그래서 인프라는 네. 클라우드를 선택했습니다. 포트리트 클라우드는. 왜냐하면 사용자 SNS다 보니까 초기에는 사용자가 적겠지만 한번 인기를 끌면 확 늘어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예측이 쉽지 않았고 그 다음에 인프라 설계를 할 수 있거나 관리할 일이 없었다는 거. 밤에 자고 싶지 밤에 IDC 따라가가지고 이거 전원 버튼 꾹 누르고 오기는 쉽지 않잖아요. 이게 원래 외국에서 클라우드가 먼저 좀 더 많이 퍼졌거든요. 우리나라보다. 그게 왜 그러냐면 외국에서는 서버가 죽으면 IDC까지 차를 3일 동안 몰고 가서 네, 버튼을 누르고 가야 되는데 그게 불편해서 했다라고 실제로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페이스북에 팔렸던 어떤 분은 프렌즈 뭐 후드인가 뭐 만든 사람이 내가 서비스 다시 하면 난 무조건 클라우드로 간다라고 그때 그 시절에 얘기했거든요. 네, 그런 것들이 사실 있어요. 우리나라는 다 도시 안에 IDC가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많아가지고 네. 잠깐만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되는 게 클라우드를 선택했기 때문에 IAC 인프라스트럭처 에스 코드라는 개념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이게 그냥 코드를 인프라로 정의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럼 코드를 왜 인프라로 정의를 해야 되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잠시만요. 사실 IAC 없어도 클라우드 콘솔로 설정이 가능하거든요. 잘 하시는 분들은 그냥 콘솔로 설정하면 서버 늘리는 것도 금방 늘리고 세팅도 금방 하시는데 왜 IAC 같은 게 필요하냐면 이것도 이제 저도 이제 주변 분하고 가끔씩 얘기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그 테라폼 같은 거 공부 안 하고 싶다. 내가 하면 다 더 빨리 하는데 왜 테라폼을 해서 굳이 만드는데 시간을 그 테라폼 코드 만드는데 3일 걸리고 내가 설정하면 하루 만에 끝났는데 왜 테라폼을 배워야 되는지 모르겠다고 하시는 분들 꽤 있는데 사람이 하는 거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굉장히 그런 사람들 있거든요. 사람 보면 같이 일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엄청나게 칼같이 규칙도 잘 지키고 똑똑해가지고 다 하는 똑바로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저처럼 손만 대면 이것도 제대로 안 움직이는 것처럼 네, 손만 대면 고장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그런 사람들이 실수가 생기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실수가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셀 스크립트 같은 걸로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근데 또 한 대, 두 대는 괜찮거든요. 근데 100대, 200대를 해야 되면 사실 100대, 200대가 되면 이제 부자가 된 거죠. 사실은. 서비스가 잘 되는 건데 사람이 혼자서는 하기 힘들어요. 사실은.
근데 그 100대 200들 다 똑같이 한다? 이거 사실 어렵거든요. 그 다음에 익숙한 사람은 괜찮아요. 다 지식이 있으니까. 근데 누군가 갑자기 데려다 놓고 이 사람 보고 하라고 하면 못하거든요, 대부분. 그렇기 때문에 IAC 같은 게 필요한 겁니다. 네, 형상 관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코드로 만들었기 때문에 버전의 흐름이 보이고, 그 버전의 흐름이 보인다는 것은 우리 인프라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인프라는 보통 그 상태만 보이는 거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흘러왔는지를 알게 되는 거죠. 네, 또 저 지금 고장 나는 것처럼 안 되죠. 네. 좋습니다. 그래서 잠시만요. 테라폼 같은 거 쓰시면 이렇게 선언 형태로 뭐 인스턴스 타입은 T2 마이크로하고, 뭐 AM에는 이미지인데 이미지는 이런 걸로 하고, 키 SSH 키는 이걸로 하고, 이런 거를 그냥 카펜페이스로 여러 개 만들면 그대로 계속 인프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크게 두 종류가 있는데, 이런 테라폼 같은 거는 선언형이라고 부르고요. 푸름이라고 이제 코딩 형태의 IAC도 있거든요. 뭐 그런 거 쓰시는 게 좀 편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ifs 조건문이 많이 들어가야 된다고 하면 코딩 형태가 좋고, 좀 명확하게 이렇게 선언하는 걸로 좀 끝난다고 싶으면 테라폼 같은 형태가 좋고요. 네. 그래서 포테이토 클라우드는 IAC는 테라폼을 선택을 했고요. 이미 테라폼을 경험해본 팀원이 있었으면, 운이 좋게도 계속 뭔가 경험해본 사람이 있네요. 네. 이런 경우는 근데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공부를 해야죠. 그래서 전체를 테라폼으로 구성했고, 그 인프라 추가할 때는 이 테라폼 코드를 추가하는 형태로.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누구나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다 좋은 말만 했잖아요. 사실은 실제로 테라폼 코드를 여러분들이 관리를 해보시면, 그 아까 전에 까먹은 게 AWS 콘솔도 종종 바뀌죠. 그럼 내가 기억해놨던 게 위치가 메뉴가 다른 데로 갈 수 있는 것처럼 API도 버전업이 되면서 기존 API가 없어진다든지 파라미터가 바뀐다든지 하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이전 버전의 테라폼 코드가 안 돌아가는 경우가 종종 자주 발생합니다. 생각보다 자주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해줘야 되는 노력이 좀 들어가요. 귀찮긴 해요. 그 다음에 심지어 클라우드가 아닌 온프레미스를 가더라도 여러분들이 뭐 엔시블이나 이런 툴들이 있거든요. 그런 걸로 이 서버에는 뭐 엔진엑스랑 DB 뭐는 뭐 이런 식으로 다 선택해서 설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코드를 만들어 놓으셔도 돼요. 꼭 테라폼이나 아까 푸르미 같은 게 아니고 엔시블 같은 걸 이용해서도 좀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자동화를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큰 대기업 이런데 뭐 이제 아까 이제 녹색이나 노란색 회사나 이런데 가보면 거기는 이제 사실은 안에 다 온프레미스 인프라잖아요. 근데 이런 걸로 세팅하도록 다 있어가지고 이미지로 그냥 싹 밀어준다든지 아니면 엔터 치면 쫙쫙 뭐 여기는 이 서버에는 알아서 마이스퀘어 깔리고 뭐 마이스퀘어에 이런 리플리케이션 설정되고 이런 거 다 자동으로 되도록 해놨거든요. 예, 그런 것들은 뭐 어딜 가더라도 사실 해두면 좋은 거죠. 그럼 이제 아키텍처 선택은 뭐냐냐? 이 아키텍처 선택은 그 전에 이제 물 한 모금 마시겠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뭐 아키텍처 선택이라고 하면 이제 다들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있을 텐데, 뭐 모놀리식으로 가냐 MSA로 가냐, 요거는 그냥 단원 형태로 말씀드릴게요. 뭐 파워 냉방 틀어 이런 것처럼 그냥 스타트업 처음 하시면 무조건 모놀리식으로 가시는 게 정답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 잘 안 하는데 그 MSA로 보통 경험이 없을 때 가면 거의 망하는 게 거의 필수거든요. 네, 그래서 모놀리식으로 가는 걸 일단은 말씀을 드리고, 저 철칙 같은 게 있는데 기술 선택은 가능한 간단한 심플한 게 좋아요. 근데 이제 그 간단한의 의미가 복잡한 뭔가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고 적은 수의 기술 스택으로 복잡한 기능을 만들어내야 되는 거지, 뭐가 좋아 보이는 걸 막 쪼개가지고 많이 쓰면 안 되는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왜냐하면 이게 핵심이에요. 스타트업은 복잡한 기술을 다룰 만큼의 인력이 없어요. 복잡한 기술이라는 거는 컴포넌트가 많이 나눠지기 때문에 그걸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지식이라는 건 한계가 있다 보니까 한 사람이 모든 걸 다루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럼 내가 이 분야의 전문가면 다른 사람은 또 다른 분야의 전문가, 이런 식으로 팀이 모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이 풀스택 프로그래머는 없어도 풀스택 조직은 있다라는 말을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식이 돼야 되는데 스타트업이 아까 말했듯이 한 명, 두 명 밖에 안 되는데 사실은 복잡한 기술을 다루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MSI라는 거는 저는 이제 복잡한 기술 셋을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실은. 네. 물론 반박을 하시면 그분 얘기가 맞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뭐 DB는 뭐 그냥 뭐 DB도 이런 노시퀄 많이 써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근데
스타트업 처음 시작할 때는 무조건 RDBMS로 선택을 하시는 게 제일 좋고요. 그러다가 이게 특정 노에스큐엘에 너무 잘 맞는 것 같아라고 생각하면 그때 바꾸시는 걸 추천드려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캐시도 쓸 필요가 없어요. 뭐 레디스든 맨캐시든 이런 캐시는 무조건 쓰려고 하는데 처음에는 우리가 캐시를 써야 할 정도의 트래픽을 받으면 운이 좋은 거예요. 네, 그 정도 트래픽도 안 들어옵니다. 네. 그래서 그거 쓰지 말고 최대한 간단하고 유지보수 간단하게 만드시는 게 서비스의 안정성을 높이는 길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런데 이제 심플이라는 게 no HA, high ability, 그러니까 가용성이 없다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심플하게 만들어도 장애가 나면 대체 가능해야 되고 금방 복구할 수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는 단순할수록 서비스 지속성이 높아진다라고 보시면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포테이토 클라우드는 아키텍처는 모놀리식으로 서버 2대 띄우는 걸로 HA를 구성을 했고요. 이제 API 서버는 2대면 한 대 죽어도 나머지 한 대가 서비스가 되겠죠. DB는 MySQL을 선택했고 이유는 MySQL밖에 써본 적이 없어서 그런 게 있고, 그다음에 리플리카를 이용해서 메인 DB, 리플리카 DB 해가지고 죽으면 리플리카 DB가 메인으로 승격하게 만들어서 그런 게 있는 거죠. 이게 클라우드를 쓰면 장점이 사실은 아까 온프레미스는 우리가 플랫폼 이런 걸 다 구축해주고 리플리카 설정도 다 해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까다로울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돈을 내는 대신 돈이 많이 들어가는 대신에 매니지드 플랫폼을 쓰면 설정 한 번에 되기 때문에 이런 건 좀 편할 수도 있죠. 그래서 사실은 클라우드를 쓰는 거고요. 내가 관리 안 하면 다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포테이토 클라우드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DB는 아까 말했듯이 읽기 복제본 써가지고 최소의 장애, API 서버가 장애가 나도 서비스는 되고 DB가 장애가 나도 서비스는 되도록 이런 식의 가장 이제 최소의 가용성은 지킨 상태로 가는 거죠. 요 API 서버 앞에는 당연히 이제 로드 밸런서 같은 게 있는 거고 ALB 같은 게 있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서비스 개발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전에 MSA인이 아니냐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처음에 설계는 이제 제가 아까 전에 MSA 가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MSA처럼 유저 서비스, 오스 서비스 이런 거 다 하나의 서비스가 하나의 서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마이크로 서비스 형태로 하고 API 게이트웨이를 넣었는데 이러면 이제 배포도 하나, 둘, 셋, 넷, 다이어 7개를 최소 해야 되는 거죠. 한 번 배포할 때마다. 이러면 사실은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모노리틱 서버로 사실은 이렇게 설계를 했어요. 사실은 이게 마음에 드는데 아까 전에 제가 지금 다들 머릿속에서 이미 포테이토 클라우드가 멀리 날아갔었겠지만 감자칩밖에 안 보이겠지만 기능이 두 개가 있었거든요. 하나는 크게 SNS 서비스가 있었고 하나는 결제 서비스가 있었어요. 근데 이 두 개는 약간 하나는 돈을 다루는 부분이 있는 거고 하나는 돈하고는 상관이 없죠. 이럴 때는 어떻게 하면 좋냐 하면 이제 이것도 다 개인적인 그 생각이긴 한데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면 좀 분리하는 게 좋아요. 그러니까 아까 전에 제가 너무 분리 안 하는 게 좋다고 했지만 좀 도메인이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할 때는 좀 분리하는 게 좋거든요. 요런 예를 드린 게 사실 아까 금융권 얘기를 하면 금융권에서는 실제로 돈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면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기능이 있을 거고 돈 이외의 기능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 유저의 정보를 보여주는. 그러면 요런 서버는 분리시키는 게 근데 기능 업데이트는 보통은 돈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 유저 정보나 이런 거 하는 게 더 많아요. 그러면 이거를 배포하기 위해서 돈 쪽의 거래의 안정성을 해칠 수 있잖아요. 코드를 잘못 배포하거나 잘못 코드를 짜다 보면. 그러니까 이런 건 아예 도메인을 분리시켜서 그 얘기는 뭐냐면 서버를 분리시켜서 각자 다르게 동작하게 하는. 그래서 이게 영향성을 줄이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실은 이렇게 아키텍처를 잡았어요. 이제 요거 하나 SNS 서버 하나가 큰 서비스, 아까 이제 SNS 기능 다 들어있는 서비스고 커머스는 커머스대로 또 따로. 그다음에 이제 앞에서 API 게이트웨이가 이런 인증이나 이런 것들만 해주고 그다음에 보안 검사 같은 거를 여기는 이제 프라이빗 네트워크에 있는 거고 API 게이트웨이는 퍼블릭 네트워크에 있다 보니까 보안 검사도 저 앞에서만 해주는 형태로 해가지고 좀 분리를 시켰다고 하는 게 있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기능이 아니다. 다 비슷하다 하면 그냥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렇게 하나로 통째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개발할 때 이제 그럼 먼저 챙겨야 되는 것들은 뭐냐? 당연히 우리가 안정적이고 서비스하고 이런 거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그런 도메인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뭐 그게 뭐가 좋다라고 말씀 못 드리고 제가 처음에 챙겨야 되는 건 저는 배포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이 배포가 기능이 나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기능 개발하고 빌드하고 테스트하고 배포하고 모니터링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이 과정 자체가 사실은 여기 작은 배포가 있지만 큰 배포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내가 개발계만 있다 하더라도 내가 뭔가 수정하면 배포가 돼야 되죠. 반대로 리얼도 마찬가지예요. 리얼은 더 뭔가 만들었을 때 나가야 되는 게 있는데 여기 혹시 연차가 지금 한 2, 3년 이내이신 분 혹시 배포하라고 하면 마음이 어떠세요? 네, 그럼 인프라에도 뭐 바꾸시는 건 어떻게 하세요? 뭐 이제 기능을 뭐 새 서버를 뭐 늘려야 돼, 기존 서버를 갑자기 바꿔야 된다라고 하면, 네, 운영 중인 거예요. 당연히 운영 중인 걸 말하는 거죠. 네, 왜 이렇게 이제 주저하시잖아요. 이게 뭐냐면 배포라는 거는 경험이 많아도 항상 배포를 할 때마다 쫄리는 감이 있거든요. 이게 쪼아서 보는 것처럼 이거 배포했을 때 문제 없을까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이게 연차가 쌓여도 힘든데 연차가 내려가면 내려가서 더 힘들어요. 그 배포를 한다는 것 자체가. 그런데 그 배포 단계가 한 192단계 정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하겠죠. 네. 그래서 배포는 무조건 쉽고 빨라야 돼요. 제일 좋은 방법은 원클릭. 그냥 커밋하면 배포되면 안 되냐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법적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는 회사들도 있다 보니까 한 번 정도 사람이 생각해서 이거는 지금 내보내자라는 생각은 하는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포는 저는 무조건 빨라야 된다고 생각하고 뭐 여러분들이 깃허브이든 아니면 그 액션으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버튼 클릭하는 뭐 뭐죠? 젠킨스 같은 거에서 하실 수도 있는데 한 번에 돼야 되는 게 핵심이고요. 왜냐하면 배포가 쉽고 빠르다는 우리가 배포가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롤백이라는 걸 하잖아요. 기능을 되돌리는 건데 기능을 되돌리는 것도 여러분들 생각하면 그것도 배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배포가 빠르다는 의미는 뭔가 실수했을 때 롤백도 빠르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배포가 무조건 빨라야만 안심하고 배포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배포 단계가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시니어가 아니면 못하게 되고 주니어는 점점점 배포하는 거. 저도 이제 주니어 때는 배포하라고 하면 너무 싫어가지고 좀 다른 사람한테 하라고 이렇게 떠넘기고 그랬었거든요. 실제로 실수도 많이 했어요. 네, 실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근데 이제 배포 방식을 보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롤링 업데이트 한 대씩 한 대씩 업데이트하는 게 있을 거고요. 근데 롤링 업데이트는 하다 보면 사실은 이렇게 이제 단계별로 이제 하나씩 하는데 이러면 전체적으로는 시간이 서버가 적을 때는 괜찮은데 많아지면 배포 시간이 좀 많이 걸려요. 사실은. 배포 자체의 과정이 오래 걸리는 건 괜찮은데 서버가 온전하게 다 뜨는 데까지 시간이 걸리면 많이 걸리면 사실은 영향도가 커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좋아하는 방식은 사실은 블루그린 배포를 좀 좋아하긴 합니다. 블루그린은 바뀌면 싹 바뀌어버리니까. 네. 스위칭 되는, 그러니까 얘가 뜨는데 올리더라도 사실은 스위칭 되는 건 순간이거든요. 그러면 영향도가 적게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빨리 돌리기도 쉽고. 왜냐하면 블루그린 배포의 장점은 배포했을 때 두 개가 다 떠 있잖아요. 그러면 뭔가 문제 생긴다 싶으면 바로 옆에 거를 스위치만 바꿔버리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아까 쉽고 빨라야 된다는 얘기가 사실 이런 쪽에 가거지고요. 블루그린 배포는 여러분들이 사실 클라우드가 더 편해요. 그래서. 근데 이제 온프레미스에서 하고 싶으면 앞에 프록시를 둬가지고 이렇게 바꾸는 방법을 할 수도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나중에 책을 한번 보시면 네 이렇게 광고를 한번 하고 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포테이토 클라우드의 실수라고 했는데 개발계를 일레스틱 빈스토크라고 해서 AWS 서버를 띄워주는 걸 했거든요. 그런데 얘는 단점이 배포의 시간이 오래 걸릴 때도 있고 제대로 배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뭐 100번 배포하면 이전 버전 다 지워야지만 또 배포가 되는 것들도 있고. 그런데 처음에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건 개발계니까 운영계가 아니니까 좀 늦어도 괜찮지. 에러가 좀 나도 괜찮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게 더 시간을 많이 잡아먹게 되는 거죠. 개발은 여러 명이 동시에 하고 있는데 차라리 운영계만큼 중요성을 높여야만 사실 전체적인 개발 시간이 줄어드는데 나 혼자 할 때는 좀 괜찮은 것 같았지만 사람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개발계의 배포도 빨라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그걸 이제 좀 뒤에서 생각했고 그래서 개발계라고 등한시하면 안 됩니다. 개발계의 배포도 빨라야 되고 운영계의 배포도 빨라야 돼요. 그 다음에 중앙 집중 로깅인데 보통 우리가 배포하고 나서 이제 개발계 같은 건 들어가서 그냥 서버 들어가서 로그가 잘 나오는지 보잖아요. 예, 저희도 처음엔 그런 식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이거는 이제 실제 운영 서버에서 파이비트나 이런 거 써가지고 일렉서치나 오픈서치에서 로그 검색해서 개발자가 보게 되는 구조인데 이거를 운영 서버에는 이렇게 했는데 개발 서버에는 처음에 이렇게 안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개발계 들어가서 보는데 이게 배포를 할 때마다 이전 로그도 사라지고 사실은 그 다음 며칠 전에 로그를 가끔씩 봐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게 이미 사라져서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때는 몰랐는데 서비스 운영하다 보니까 개발계도 이걸 구축하니까 생산성이 훨씬 좋아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사실은 운영뿐만 아니고 개발계도 환경이 좋게 만들어놔야만 전체적인 개발 시간이 줄어든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서버 남긴 로그를 한 군데서 이제 그거 관리를 하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일렉스틱 서치랑 오픈 서치 쓰시면 단점이 생각보다 이게 많이 들거든요. 혹시나 운영해 보신 분들은 비용이 처음에 적을 때는 모르는데 로그가 많아지면서 많아질수부터 돈이 굉장히 많이 드는 게 ES랑 그 오픈 서치라서 요새는 이제 로키도 많이 쓰고요. 근데 ES랑 로키랑 좀 차이점이 있는 게 ES는 모든 데이터를 사실은 그 토커나이저로 해가지고 인덱싱을 하게 되는데 로키는 딱 자기가 정해준 필드만 인덱싱을 하게 돼가지고 검색의 이런 장점은 사실은 ES나 OS가 좋고요. 그런데 용량이 나중에 하는 거는 사실은 로키가 좋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고민해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참고로 ES 진짜 돈 많이 들어가요 나중에 보면. 네. 근데 좋긴 해서 쓰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포테이토 클라우드의 실수는 사실은 중앙 집중 로깅을 개발계를 처음에 안 했다는 거. 그래서 생각보다 시간이 더 많이 걸려서 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왜 안 했냐고 이제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우리도 빨리 할까 그랬다면서. 이제 성능을 고려하는 것들도 좀 이제 필요한데 이게 핵심이죠.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일단은 신경을 꺼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다니면 다 고려해 주는 게 좋거든요. 왜냐하면 고객이 1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100만 명이 될 수도 있고 하루에 뭐 엄청 많이 들을 수도 있는데 그 스타트업은 일단은 사실은 생존이 목표다 보니까 내가 이걸 다 고려하면 당연히 개발 시간이 더 오래 걸리겠죠. 그럼 개발 시간이 오래 걸리면 기능이 늦게 나가요. 그럼 대표님도 싫어하고 우리 회사 생명도 어떻게 될지 모르고. 그래서 중요하지 않은 부분은 좀 우선순위를 좀 낮추고 대충 기능만 돌아가면 이제 배포를 하는 거고 중요한 부분들이 이제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성능은 이제 중요한 것 아닌가라고 하지만 중요 기능만 빠르면 되거든요. 일단은 핵심 기능들만 빠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초기에는 유저가 적어서 DBMS만으로 다 성능해요. 굳이 캐시 아까 전에 그런 거 도입할 필요가 없는데 뭐 성능이 정말 중요하다고 하면 도입할 수도 있겠죠. 혹시 서비스 운영하면서 DB 인덱스 매일 확인하시는 분, 뭐 DB 인덱스라기보다는 기능 나갈 때마다 DB 인덱스를 확인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보통 이제 개발자라면 다 DB 인덱스를 당연히 출시 전에 넣는 게 기본이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여러 명이서 짜다 보면 인덱스가 누락되는 경우도 종종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누락된 거를 나중에 발견한 경우에 터졌을 때야 발견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이제 슬로우 로그나 이런 것들을 보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량이 많아지면 인덱스를 타던 게 안 탈 수도 있어요. 보통 한 40%에서 50% 넘어가면 이제 그거 무시하고 풀스캔으로 전환되거든요. 그러면서 인덱스가 있지만 강제로 힌트를 안 주면 인덱스를 안 타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을 사실 한 번씩 매일 체크를 하시는 게 운영 중에 좋습니다. 사실 이제 인덱스만 잘 체크해도 전체적으로 스타트업이 당장 서비스가 막 안 되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캐시나 이런 것들 나중에 필요할 수 있으면 그때 추가하면 되는데 약간 고민은 이거죠. 여유가 있을 때 조금 쉽게 캐시를 적용할 수 있게 만들 거냐. 그래서 만들면 필요하면 빨리 적용이 되는데 단점은 그 영영 캐시가 필요 없는 서비스들도 있어요. 가끔씩은. 그런 경우가 사실 더 많긴 하거든요. 그거를 선택하는 건 이제 첫 번째 아까 기술 하시는 분이 생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모니터링입니다.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해요. 이런 거죠. 무인도에서 나무가 쓰러지면 우리 입장에서 나무가 쓰러진 걸까요? 아니면 안 쓰러진 걸까요?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애를 발생할 수 있어요. 장애는 얼마든지 발생했고 누구든지 낼 수 있는데 장애를 우리가 발견하면 오케이인데 고객이 뭐 안 됩니다라고 연락 와서 발견하게 되면 이제 그때부터는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생각보다 굉장히 이런 경우 많이 발생해요. 저도 이제 사실 솔직히 말씀하면 이런 경우가 꽤 있고 처음부터 100% 다 할 수는 없으니까. 제가 재밌는 게 노란 회사, 녹색 회사 다닐 때는 디스크 풀이 차서 장애가 난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AWS를 여러분 처음 쓰시면 기본적으로는 디스크 사이즈나 이런 것들은 모니터링 안 해줘요. 그래서 그거 모니터링을 안 걸었다가 로그 때문에 꽉 차가지고 죽은 적이 몇 번 있거든요. 그래서 들어갔다 왜 죽었지 하면서 막 들어갔는데 로그가 꽉 차 있어 해가지고 망했다 이러면서 막 급하게 모니터링 추가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계속 모니터링 할 거는 추가를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CPU 사용량, 메모리 사용량, 디스크 사용량 같은 거, 네트워크 사용량은 하셔야 되고 로그도 이제 가끔씩 보시면 장애가 나면 당연히 장애가 났다는 걸 인지할 수 있는 거는 에러 로그 숫자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에러 로그가 어떤 에러 로그가 늘어났는지를 보면 대충 어느 쪽 기능에 장애가 났는지 또 빨리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라는 가장 좋은 방법은
최근 15분 정도에 가장 많이 발생한 에러 순으로 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면 그게 100%는 아니고요. 한 90% 이상 어느 코드가 잘못됐거나 대충 발견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그 기능에서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서 그런 식으로 뽑아보시면 되고 그 API별로 수행 속도나 이런 것도 측정하시면 나중에 내가 어떤 API를 제일 먼저 개선했을 때 전체 퍼포먼스를 확 높일 수 있냐를 금방 찾을 수 있죠. 네. 굳이 코드 보면서 발견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것들을 필요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그래서 아까 제일 중요한 건 배포랑 로그 모니터링 이 세 개가 사실은 서비스 운영할 때 핵심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모니터링 알림은 네, 클라우드와치나 그라파나 같은 로 이제 슬랙으로 쏜다든지 네, 그다음 메신저 툴로 쏘는 네, 이런 방법을 하시면 되고요. 초기에는 가능하면 빡빡하게 설정하세요. 이거 오탐인데라고 할 정도로 계속 설정했다가 이게 오탐이 계속 반복되면 그때 이제 하나씩 빼는 거죠. 그러면 좀 더 안정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장애가 나는 것보다는 처음에는 모르니까 어느 정도가 민감한지 알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걸 하시면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제 포테이토 클라우드는 알람은 빡시게 잡았고요. 네, 그 페이저 두티 같은 걸 하시면 여러분들이 전화를 안 받, 장애 나면 전화가 오거든요. 자동으로. 예, 여러분들이 장애를 안 받으면 여러분들이 매니저가 전화를 받게 됩니다. 네, 그런 위계를 지정할 수 있어가지고 뭐 사원인데 사원이 안 받으면 대리한테 가고 막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해줄 수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내가 안 받고 이제 내 위에 누군가 받으시면 대표님 받고 나면 이제 나한테 이제 역으로 전화가 오겠죠. 막 집으로 찾아오실 수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또 놓치는 게 스타트업에서 사실 중요한 거는 통계 부분이에요. 통계. 이게 아까 전에 서비스에 우리가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서 필요했다면 통계라는 거는 이제 서비스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개발자들이 보는 통계는 별로 없어요. 그게 딱 쉬운 게 아까 전에 포테이토 클라우드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을 보는 게 사실 좋을 수 있죠. 아니면 사용자가 얼마나 늘어났냐. 이런 걸 보면 알 수 있겠지만 여러 가지 정보들이 필요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표가 기업에서는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사실 제가 이제 아까 전에 그 유모사, 외국의 유모사 다닐 때 데이터 팀에 있었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매출이 얼마 정도 일어났고 어느 광고 매체에서 매출이 가장 크게 일어났는지. 예를 들어서 페이스북 광고에서 전체 매출의 40%가 일어났다. 이런 정보를 그 대표님한테 가는 리포트를 만들어주는 게 가장 큰 업무였어요. 그건 아침에 제일 빨리 나와요. 딱 업무 시작할 때 나와야 되는 그런 거였거든요. 예, 그런 것들 만드는 게 제일 좋은데 문제는 스타트업이잖아요. 복잡한 정보를 뽑아줄 사람이 없어요. 당장 기능 만드는데도 바쁜데 내가 이걸 언제 뽑아줘가 사실은 이슈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네, 그 SQL을 가르치는 네, 게 쉬울 수도 있어요. 차라리. 그런데 SQL을 가르친다고 하면 사실은 좀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고 기획자분이나 뭐 이런 분들이 SQL 공부하는 거 사실 어렵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쉬운 방법은 비슷한 템플릿을 많이 만들어주고 여기서 숫자나 컬럼만 바꿔 쓰세요. 그 다음에 이제 좀 똑똑하신 분들 알아서 바꾸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방법이 사실은 좀 제일 유용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니면 이렇게 뭐 공짜 툴 중에는 아파치 슈퍼셋 이런 게 있는데 여기에다가 내가 쿼리를 주면 그게 그래프화돼서 보여주거든요.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 이 그래프를 맨날 보세요라고 하면 딱 이제 위에 높으신 분들만 계속 보고 있고 네. 그렇게 있는데 그러다가 뭐 이상하면 이제 알려주고 막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좀 재밌는 게 기본적인 SQL 템플릿을 제공하는 것도 있고 저는 사실은 저 텍스트 투 SQL은 지금 아직까지 못 해봤는데 요새를 저런 걸 쓰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LMM 같은 거에 우리 DB 스키마나 이런 거 주고 어떤 정보를 뽑으려면 어떤 쿼리가 필요해가지고 그걸 실행시키게 한 다음에 이제 그 결과를 쏘아주는 거죠. 실제로 이런 걸 하는 업체들이 있고요. 이게 통계잖아요, 통계. 그러니까 사실은 좀 서비스에 나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좀 틀려도 크게 문제는 안 되고 네, 해볼만 한 거죠. 근데 이거를 하려고 하면 여러분이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게 있는데 서비스 DB에다가 바로 쓰면 안 돼요. 그 통계 정보 때문에 DB가 뻗는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말한 리플리케이션을 받는 그 서버에다가 통계 정보를 쏘게 하고 읽어가도록 하고 서비스에는 쏘면 안 됩니다. 절대로. 네, 위험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대신에 보통 통계는 데이터를 바꾸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돌리더라도 안전하게 돌려볼 수 있어서 뭐 실수할 수 있는 여지가 생각보다 없는 거죠. 결과 안 나오면 또 돌려보면 되고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진행하면서 생기는 이제 가장 큰 의미는 뭐냐면 사실 이런 게 듣고 싶어 하시는 분인데 일정 급한데 사실은 어떻게 기술 부채를 줄일 수 있냐. 사실 지금까지 막 생각을 했지만 운 좋게 개발자 중에 그런 걸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도 하고 시간을 이제 어떻게 쓸 거냐가 사실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스타트업은 뭐니 해도 일단은 출시가 제일 중요해요. 기능 나가는 게 사실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리팩토링을 하겠다, 기술 부채를 줄이겠다라고 하면 대표님이 안 좋아해요. 대표님하고 진짜 이제 엄청난 그걸 해도 안 들어주거든요, 보통. 그러면 왜냐하면 당장 기능 나가는 게 급하니까 하루 이틀을 그런데 쓸 시간이 사실 없긴 해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거거든요. 저도 이제 아까 핀테크도 있는데 보통은 대표님이 말을 안 들어요. 말을 안 듣는데 딱 한 가지 용어를 말할 때는 항상 그 얘기를 우선시 해주거든요. 왜냐하면 핀테크면 뭐가 제일 중요해요? 돈이죠. 근데 그 돈의 문제가 내 돈이 다른 사람한테 가거나 함부로 다른 사람 돈이 나한테 들어오면 이제 회사의 신뢰가 없어지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능입니다라고 하면 일정이 늘어나요. 그때만. 네. 그러니까 이제 회사의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 어느 부분이지. 그러니까 이거는 회사마다 서비스마다 다 다를 거거든요. 그런 부분을 생각하고 그런 부분을 할 때는 좀 더 시간을 쓰고 안정적으로 개발하려고 노력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SNS는 조금 버그가 있어도 괜찮은데 커머스에서 버그가 있으면 결제에서 버그가 있으면 문제가 생기니까 그런 부분들에서는 좀 더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시간을 들인다든가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자동화다 테스트나 뭐 E2 테스트나 이런 것들이 사실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이게 한 번에 도입이 힘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씩이라도 계속 늘려나가는 게 필요해요. 한 번에 100% 되면 사실은 좋은데 그럴 수는 없기 때문에 중요한 기능에 대해서만 일단 추가하고 나머지는 이제 계속 늘려가는 방법으로 사실은 하시는 게 좋습니다. 사실 스타트업에서 그런 좋은 방법이 있으면 제가 이제 이미 부자가 됐거나 막 이렇게 했을 텐데 다들 아는 방법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런 방법밖에 없을 거고요. 그래서 사실 기술 부채는 없애는 게 아니고 관리를 하는 거예요. 기술 부채라는 게 대기업도 마찬가지고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인데 기술 부채가 제로가 된다는 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모든 이런 모든 코드는 레거시가 된다는 얘기가 있듯이 기술 부채는 없애는 게 아니고 우리가 좀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관리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느 시점에는 그런 것도 있어요. 실제로 너무 기술 부채가 많아서 더 이상 안 된다고 생각하면 그때는 이제 단판을 지어서 한 며칠은 이 부분을 좀 해결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게 앞으로 다른 기능 개발할 때 시간이 줄어들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설득을 시켜서 조금이라도 받아내서 그걸 해야 되는 거고 계속 관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사실 핵심인데 그 기술은 최대한 간단하게 가져가시는 게 좋고요. 그 기술을 간단하게 하기 위해서 고민은 복잡하게 하셔야 됩니다. 사실은. 근데 이게 사실 시간이 없으면 사실 쉽지는 않은데 혼자서 다 하려고 하지 말고 팀 동료랑 디자인 리뷰를 한다든지 뭐 짧게라도 이런 식으로 해서 최대한 간단하게 그러니까 기술을 간단하게 하는 얘기는 최대한 뭐 RDBS면 RDBS만 쓰고 뭐 스프링면 스프링 이런 거 쓰고 기술 셋을 많이 늘리지 말고 정말 필요한 거면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고민은 이걸 구조로 해서 어떻게 가져갈 것인가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그런 것들을 개발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네, 일단 발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